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목소리가 울릴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항상 그 지금 트렌드 다음 트렌드를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SNS 그 다음 이렇게 낚시질을 딱 던졌는데 그 컨퍼런스 이전에 자료가 공개가 돼가지고 대부분 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서체는 PDF 파일이 아니어서 이렇게 지금 다른 서체가 나오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얘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NS라는 개념이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이야기되기 시작한 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미디어가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SNS라는 이름을 익숙하게 느끼셨었던 시기는 아마 2009년? 그래서 한 4년 정도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SNS라고 부르는 서비스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 역사는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지금 물론 굉장히 옛날과는 다른 상황이지만 싸이월드가 처음 생겼었던 것이 99년이고요.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이 2003, 4, 6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투데이가 2007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으니까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흘렀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보편적으로 저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SNS들은 대부분 아이폰이 등장했었던 2007년 이전에 등장했었던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그만큼 SNS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 혁명 이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끊임없이 변해왔다라는 거죠. 제가 숫자를 2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숫자는 바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 수입니다. 인터넷진흥원에서 원래 해마다 백서를 발행을 하고 그 백서를 보면 인터넷 사용자 인구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1년까지만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제는 더 이상 인터넷 사용자 인구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3,700만 명, 거의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라고 본다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거의 국민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사실 2009년에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되고, 그러니까 PDA를 제외하고, 지금 다른 나라보다 약 1년여 늦게 스마트폰 시장이 열렸지만, 사실 저 스마트폰 보급 대수를 보면 정말 굉장히 빠르죠. 제가 이런 유사한 컨퍼런스에 갈 때마다 1,000만 대가 옵니다, 2,000만 대가 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3,3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이 얘기는 한 가구에 2대 이상의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이제는 한 가구 1 스마트폰이 아니라 정말 1인 1 스마트폰의 시대인 거죠. 그런데 3,7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인터넷 사용자 수와 같은 시점을 놓고 우리나라에서 SNS를 이용하는 인구를 분석을 딱 해봤더니 갓 2천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물론 이 데이터를 열어보면 여기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또 미투데이 혹은 카카오 스토리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어찌 보면 아무튼 아직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 중에 반 정도는 SNS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계로 봤더니 한 55% 정도, 아직까지도 충분한 숫자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마케터라고 하는 시장 조사기관이 분석한 전 세계 SNS 사용자의 흐름들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1년 이후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이 인터넷 중에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성장의 가파른 성장 곡선은 조금 둔화되는 이런 그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조사 결과나 모바일 앱과 웹의 이제 집계 방식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견들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소셜베이커스 기준으로 990만 명을 넘기고 나서 페이스북의 월 유니크 사용자 MAU라고 하는데 저 MAU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주춤하는 곡선은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인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소셜베이커스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페이스북 사용자가 1,000만을 넘기지는 못했었던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 미디어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느끼실 텐데 작년 1년 전에 있었던 4.11 총선 이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2010년의 지방자치제 선거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SNS의 위력에 대한 미디어들의 관심이 정말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SNS의 미디어 영역이 이제는 기존 미디어를 뛰어넘을 것이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이런 SNS의 흐름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하나의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의 어떻게 보면 좀 과잉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미디어의 관심들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보면 SNS의 부작용과 문제에 대한 기사들이 점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기사를 네이버나 이런 기사 검색만 해보더라도 바로 이런 흐름의 변화는 알 수 있겠죠.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은 바로 SNS 피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SNS가 사생활을 없애고 지나치게 많은 소통을 유발해서 그로 인한 관계상의 스트레스가 생긴다. 그리고 기타 페이스북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됐었죠. 자, 그래서 SNS 피로, SNS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하고 넘어가면요. 결국은 크게 보면 이 네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두 가지가 바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인한 일종의 피로도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 두 번째는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보통 처음에는 모르는 분들하고도 친구 관계를 맺고 본인의 굉장히 소소한 이야기들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나의 삶을 알리고자 하지 않는 사람도 저의 근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즐기는지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불편함들이 좀 생기죠. 그래서 페이스북 혹은 트위터에 굉장히 깊숙이 빠져들었다가 서서히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새로운 걸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2000년대 초에 싸이월드를 즐기셨었던 그 경험을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어떤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의 환경의 이런 서큘레이션을 돌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싸이월드에서 맨 처음에 일촌 공개하지 않았던 사진들을 어느새 일촌으로 바꾸고 또 일촌의 명단들을 비공개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사진을 지우거나 다이어리를 닫거나 아니면 심지어 계정을 접거나 다 이런 유사한 과정들을 거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저는 조금 관심 가져봐야 될 것은 바로 밑에 있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싸이월드 시절에는 이런 것들을 허세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모 연예인의 허세 그 연예인은 장근석 씨는 실제로 자기가 하겠다라고 했었던 거 파리에 가서 와인 들고 신문 들고 했었죠. 이제는 허세가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아무튼 그래서 페이스북을 보면 또 트위터를 보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늘 좋은 곳에 가서 여행하고 있고 맛있는 거 먹고 항상 부럽거든요. 근데 왜 나는 회사에서 이렇게 야근하고 맨날 상사한테 깨지고 이번 달 월급은 벌써 다 퍼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독감이 느껴지는 거고 왜 혼자이냐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보면 좋아요도 많이 달리고 RT도 몇백 개씩 되던데 왜 내가 글을 쓰면 멘션 하나 달아주는 사람이 없고 좋아요는 맨날 눌러주는 내 절친 한 명밖에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한 소외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SNS로 막 열심히 빨려 들어가다가 뭔가 딱 벽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드렸었던 걸 보면 저 사람은 SNS를 주로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뭔가 좀 막 접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근데 저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SNS를 접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보면 SNS라고 하는 큰 배를 같이 탄 동료들이고 그리고 SNS라고 하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성의 매력을 우리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넘어가도록 저희가 잘 퍼뜨리고 유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입니다. 저는 정말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가치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임팩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산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도 이 사진은 죄송합니다. 이 사진 아니고 네, 아무튼 박 시장님이 보여주고 계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 실제로 트위터가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거나 사람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흐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의견이 되고 하나의 스트림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심야버스라든지 최근에 서울시가 진행했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 뭐 서소문 별관에 있었던 건물의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전망대를 개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들은 대부분 다 SNS를 통해서였거든요. 제가 박 시장님 막 칭찬하니까 괜히 주최측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박 시장님한테 아쉬운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제발 부탁인데 페이스북 페이지를 빨리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프로필로만 계속 운영을 하시잖아요. 최근에는 팔로워라는 시스템이 생겨서 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으셔도 큰 불편함이 없으시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박 시장님에게 맞는 서비스 모델은 사실은 저는 페이스북 프로필이 아니라 페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전 정부에서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김황식 국무총리이세요. 제가 공공 쪽에서 이런 발표의 기회를 가지면 꼭 예로 드는 그런 사례입니다. 김황식 총리가 처음 페이스북의 국무총리실을 여셨을 때 저 오른쪽에 있는 손편지로 소통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들은 바는 없어요. 저는 철저하게 페이스북의 사용자 중에 한 명으로 저도 저 손편지를 받아보고 굉장히 흐뭇한 마음을 느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본인이 소통에 굉장히 소통에 밝지 않으시다라는 걸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인터넷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SNS가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소통에 나서셔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이 당신의 계정을 대신 운영하는 것보다는 누가 써줬건 아니면 본인께서 직접 쓰셨건 손편지를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지난주에 본인이 겪으셨던 일들, 이런 것들을 한자 한자 써내려 나가시면서 적어도 저는 이 편지를 쓰시는 동안만큼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100%를 넘어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지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적어도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국민들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정말 충분히 느꼈었던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퇴임하시고 나서도 지금 페이스북 개인 페이지를 여셔서 이제 많이 배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글도 쓰시고 이런 류의 소통들을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제가 하고 계신 거를 이번에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저희 행사 시작하기 전에 여기 이렇게 자료가 돌고 있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양시 페이스북 사례를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치 고양시 시민이 된 것 같은 그런 즐거움으로 즐기는 그런 계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양시와 고양이라는 것을 잘 매칭시켰다는 것. 그래서 수용자들의 눈높이를 잘 맞췄고, 그리고 무엇 하는 고양이라는 말투를 가지고 고양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또 물론 민선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그 최재성 시장이 고양이로 코스프레를 하고, 그리고 아마 여기 이 용어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모해화라고 하는 것 있죠. 어떤 사물이든지 굉장히 귀여운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시장님을 모해화한 그림이 또 고양시 SNS 채널들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고양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친근해지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곳처럼 느껴지는 그런 흐름이 바로 이런 SNS를 통한 소통이 줄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제가 부산경찰 운영하시는 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기대를 했는데 혹시 오셨나요? 아, 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정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간다고 하니까 제 지인들이 부산경찰 하시는 분 꼭 얼굴 한번 보고 같이 사진 찍어서 인증샷 날려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던데 저 이따 꼭 사진 한 장만 같이 찍겠습니다. 네. 부산경찰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페북 학원 차리셔야 된다는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어떤 범죄 사실을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각 시국과 사업 단위별로 다 계정을 운영을 하시죠. 전국적으로 있는 조직들이 비슷합니다. 경찰청도 각 지방 경찰청별로 다 계정들을 따로 운영을 하시는데 사실 경찰 계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도대체 뭐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부산경찰청이 굉장히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석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부산경찰 계정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저는 그거는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계정이 운영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국민과의 소통, 친근함, 그리고 부산경찰이 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는 저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 자료원 계정은 아마 많은 분들이 팔로잉하고 계시진 않고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소수의 매니악한 팬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래서 영상자료원은 영화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말랑말랑하죠.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양 계정을 하나는 조금 공식적인 어나운스를 하는 노티스, 한쪽은 마치 저랑 굉장히 친근한 직원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이지만 한국민속촌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례고, 한복이 너무해부터 대검찰청 온라인 대변인과의 러브스토리 등등 너무나도 많은 일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SNS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금 성장세가 부침이 있고 뭔가 한계에 봉착한 것 같고, 미디어에서도 과거에는 좀 더 따뜻한 관점으로 바라보다가 요즘은 마치 SNS가 사회를 굉장히 암쪽으로 잡아먹을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장님이랑 직접 이야기하고, 사실 밑에 시민청 저희 있잖아요, 지하에. 시민청에 백날 앉아 있어봐야 시장님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가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시장님과 소통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글도 쓰면 단멘션도 오고 최소한 시장님이 못 따라주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그 내용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리포트를 해주시는 이런 상황. 그리고 옛날에 검찰, 경찰하면 저 군대에 있었을 때 헌병 보면 갑자기 막 긴장되는 것처럼 잘못한 거 없어도 괜히 쫄고 무섭고 그런 생각 많이 했었죠. 하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검찰청 온라인 대변인이나 혹은 부산경찰을 비롯한 많은 전국의 경찰청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노력으로 사실은 과거보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어떤 온라인상의 이미지는 굉장히 가까워지고 부드러워진 게 사실이죠. 단지 아까 이종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미지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이거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가능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국무총리한테 손편지를 받아보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식의 SNS만이 줄 수 있는 가치, 이거 과연 앞으로 SNS가 조금 죽고 주춤한다고 해서 저희가 포기할 수 있는 가치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런 가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NS의 이 세 가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극대화된 양방향성, 그리고 매개 없는 직접 소통,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기존에 무언가를 홍보하려고 하면 늘 지역 매체나 중앙 언론을 끼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디어를 설득하고 또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 결과도 결국은 그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고쳐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A라고 하면 전달되는 메시지는 A 다시거나 B인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SNS를 통해서 소통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오 없이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물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전제가 따라야 되겠지만 높은 전파율과 효율, 이거는 저는 무시 못하는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SNS의 가치를 전통 미디어와 비교해 본다면 전통은 일대다의 매스컴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피드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당 기자의 이메일이나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직접 반응을 받는다는 건 그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게이트키핑과 정보력의 독점을 통해서 그런 전통 미디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존의 흐름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지만 SNS는 소셜 임팩트가 큰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아까 저희 키노트에서 봤었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사례가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냈고요. 훨씬 쉬운 피드백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은 내용을 개방되고 공유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집단 지성의 힘을 저희가 빌릴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가 처음 나왔었을 때 몇백 년 동안 백과사전 시장을 꽉 잡고 있었던 브리테니커는 긴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아마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브리테니커 사전과 저희 누구나 만들고 편집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백과사전의 정확도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옛날 얘기죠. 최근에는 대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 위키피디아를 주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 브리테니커에 있는 오류보다 오히려 위키피디아에 있는 오류가 훨씬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정도죠. 이게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집단지성의 힘이고 저희는 이런 집단지성의 힘을 SNS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떤 유행이 뜨고 트렌드가 되고 그런 것들이 문화로 자리 잡으려면
이런 흐름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사실은 패드로 끝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PMP, 얼마 전에 아이스테이션이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패드에서 캐즘을 넘기지 못하고 망한 거죠. 뭐 블루레이라든지 전자잉크로 된 이북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캐즘의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 쇠락하고 가라앉고, 그런데 지금 SNS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얼리 머저리티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오른쪽에 제가 세로로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 이제 자동차나 텔레비전이나 혹은 블로그나 카페 메일처럼 이제는 더 이상 그 매체의 생존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흐름까지는 아직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비를 넘기면 소통의 구조를 유지한 채 굉장히 다양한, 과거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고 뭐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만에 하나 저희가 이 고비를 함께 넘기지 못하고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SNS라는 이름과는 또 다른 이름의 무언가가 나타나서 대체가 되면서 조금씩 쇠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적어도 저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 보면 정말로 그동안 SNS가 얼마나 많이 변화해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SNS의 처음 이름이 뭐였을까요? 적어도 저희한테는 미니홈피였죠. 미니홈피는 기존의 홈페이지를 대체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미니홈피였습니다.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미투데이를 불렀던 시절 기억하시죠? 그때는 블로그 포스팅이랑 똑같은데 잣수가 짧다라고 해서 초기에는 트위터나 미투데이를 마이크로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깅이라고 불렀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소셜 미디어라고 요즘 트위터를 많이 부르고 혹은 뭐 블로그도 1인 미디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거는 기존의 전통 미디어와 대비한 특징을 표현하는 것이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때는 모르는 사람들과의 소셜 그래프를 연결하는 것,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SNS, 이런 식으로 같은 모양 비슷한 모양이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르는 이름은 그 당시의 트렌드와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SNS의 다음, SNS의 내일은 결국은 이런 흐름은 크게 유지하면서 그 디테일이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SNS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요즘 해외에서 뜨는 SNS 소개해 주시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 제가 아이콘으로 꺼내놓은 서비스들이 바로 흔히들 이야기하는 요즘 새로 나온 SNS들입니다. 네, 대부분 버티컬 SNS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버티컬 SNS들은 그 다뤄지는 영역이 굉장히 좁거나 아니면 그 SNS의 소통 구조에 틀이 되는 플랫폼이 되게 제한적이죠. 예를 들면 어떤 거는 영상으로만, 어떤 거는 음악에 대해서만, 어떤 거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소통하는 거고, 어떤 건 동영상 6초, 어떤 거는 TV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쭉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잘 모르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SNS 아이콘들 한번 쭉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또 하나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 오른쪽 밑에 두 번째에 있는 것이 인투나우라고 하는 그 소셜 TV거든요. 그러니까 TV와 영상을 함께 보는 일종의 SNS인데 저게 야후에 인수돼서 지금도 서비스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소셜 TV도 하나의 굉장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으니까요.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화살표 보이시나요? 저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최근에 런칭한 포크라고 하는 SNS인데 일회성 휘발되는 동영상을 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SNS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제한된 시간 동안 그 영상을 보지 못하면 그 영상은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뭔가 영상을 보냈을 때 남을 수 있는 찜찜함 이런 것들, 그리고 흥미진진하죠. 빨리빨리 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로 소통하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언두색으로 이렇게 V자처럼 되어 있는 게 트위터가 최근에 미국에 런칭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바인이라는 동영상 SNS입니다. 저것도 이렇게 영상을 찍었다가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 영상이 하나로 연결되죠. 그래서 그 영상을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리고 바인에 직접 업로드해서 영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SNS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SNS들이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 되려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있는 대부분의 SNS는 독자적인 소셜 그래프 구조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느끼시죠? 최근에 어떤 거 딱 가보면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혹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그죠?
그리고 딱 해보면 그 피드를 내보내는 방식에 늘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있죠. 그 얘기는 제가 아무리 인스타그램으로 사진을 찍어도 인스타그램에서 제 사진을 보고 같이 즐거워해주는 사람보다 페이스북에 있는 500명이 넘는 제 친구들이 그 사진을 보고 반가워해주는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저게 이제 제가 태어나서 1985년에 처음으로 안경을 맞췄던 안경점인데 제가 얼마 전에 갔더니 음마상가에 지금도 저 안경점이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핀터레스트로 인스타그램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이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곳은 어딘가요?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저거는 페이스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새로운 SNS가 출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소구를 갖고 사람들을 모아도 결국은 이런 컨텐츠들이 기본적으로 소통되는 것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이라는 거죠. 핀터레스트가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되는 사례도 제가 저기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새로 생기는 SNS들도 큰 틀에서 봤었을 때는 저희가 지금 보편적인 SNS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소통 구조 안에서 함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세대의 SNS를 준비할 때도 역시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언급될 이런 기본적 SNS 계정들의 활용 사례를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SNS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갈 건지에 대한 제 방향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앱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로그인하기 때문에 소셜 그래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외연을 넓히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SNS 시장을 좀 지탱해주는 그런 약간 큰형 같은 그런 역할을 저는 페이스북이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트위터는 어떨까요? 국내에서 최근 트위터의 영향력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 실제로 마케팅 캠페인을 보면 최근에 미국에서의 트위터의 성장은 정말 굉장히 눈이 부실 정도예요. 그리고 특히 저희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일수록 트위터의 진정한 가치가 많이 돋보이거든요. 특히 해시태그의 활용은 이제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디어적인 성향과 미디어적인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졌죠. 사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전에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각이 좀 잡혔었던 것들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분명히 SNS가 가질 수 있는 소셜 임팩트의 범위를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트위터가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카오 스토리는 어떨까요? 카카오 스토리의 현재 계정을 가지고 있는 분은 대한민국의 어떤 SNS 계정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3,600만 개 이상의 계정이 카카오 스토리에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프로필을 여러 장 등록하려면 카카오 스토리 계정을 자동으로 만들게 되어 있죠. 최근에는 기업이나 기관들도 카카오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셨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 스토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쉽게 SNS를 경험하고 그런 소셜 그래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일종의 운전 교습학원 같은 그런 느낌. 색깔도 마침 노란색이네요. 그런 역할들을 카카오 스토리가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이월드는 다시 시작해야죠. 그리고 SK컴즈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올 여름 기존의 싸이월드의 소셜 그래프를 잘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실 그런 앱들과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투데이는 어디 갔냐? 당신 미투데이에서 옛날에 공공기관 돌아다니면서 미투데이 팔더니 미투데이는 지금은 밴드로 진화를 했죠. 사실은 미투데이의 개방형 SNS가 서비스적인 한계에 봉착한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네이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모색을 했고 폐쇄형 SNS라고 하는 밴드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많이 광고도 하고 많이 보이시죠. 특히 굉장히 젊은 층, 20대 대학생층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밴드가 주는 가치가 뭔지 아세요? 기존의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기능입니다. 파일을 공유하고 사람들이 연결되고 특히 PC 버전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모바일에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밴드가 잘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페이스북에서 나랑 사적인 관계로 연결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이유 때문에 하나의 공간에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 대학 동기라든지 회사라든지 특정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밴드는 네이버 아이디를 연결할 수 있지만 본인의 전화번호만으로도 얼마든지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휘발성으로 목적이 다 끝나면 접어버릴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조금 더 친근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SNS나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목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밴드가 지금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개개인별로 독특한 니즈에 따라서 다양한 SNS의 시장성이 있고, 저는 이런 서비스들이 아마 앞으로 당분간 한국을 리드할 수 있는 SNS 서비스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아싸 으쌰 이러면서 도원 결의를 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3,300만 대의 대한민국 스마트폰 보급 대수가 언젠가 4천만 대를 넘어서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SNS를 사용해 본 경험,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SNS를 쓰는 사람의 숫자가 3,500만 명 정도는 돼줘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이 다시 과거의 흐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고민하고 고생해서 만들어 왔었던 그 흐름대로 좀 더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 수치가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의 87.5% 정도가 SNS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인터넷 사용자,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니고요. 전체 인터넷 사용자 인구 대비 SNS를 사용하는 비율이 브라질은 87.6%, 인도네시아는 87.5%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인터넷 사용 인구 아니죠? 스마트폰 보급 대수 기준이에요. 저는 이거 우리가 꼭 가고 우리가 이 꼴 넘어서서 이제는 SNS가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와 삶과 함께하는 일종의 문화적인 유산이면서 하나의 컬처가 될 수 있는 그 깃을 여기 계신 분들이랑 저랑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널 전략이 되게 중요하죠. 페이스북을 해야 되나요? 이제는 인터레스트 생겼는데 핀터레스트도 해야 되나요? 인스타그램은요? 카카오 스토리는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제가 이번에 자료 보니까 깜짝 놀랐던데 서울시도 채널이 100몇십 개가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채널이 늘어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채널을 넓히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과 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고요. 적어도 그런 부분이 소통이라고 한다면 SNS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다. 커뮤니케이션 과목 한 과목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SNTCR 굉장히 많이 보셨던 이론일 거예요. 되게 오래된 이론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이론이죠. 소통의 목적은 사람에 있고 수단만 바뀌는 거죠. 그거를 딜리버하는 툴이 무엇이냐,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지 저희가 SNS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소셜 임팩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그리고 그 매체가 무엇이든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저희는 함께 소셜미디어라는 시장을 잘 가꾸고 개척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시간이 돼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